서명해. 차가운 목소리가 한남동 빌라의 넓은 거실을 갈라놓았다. 유리 테이블 위로 이혼 서류가 미끄러져 와 멈췄다. 그 위에는 한서연 그녀의 이름 석자가 법적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종결시키기 위해 인쇄되어 있었다. 박태민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가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녀를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온기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혐오와 배신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의 의붓동생인 최유라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연극 같은 표정 뒤에 숨겨진 희미한 만족감을 놓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민 씨. 서연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가늘게 떨렸다. 무슨 짓이냐고 태민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몇 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을 내 아내라고 불렀던 내 자신이 역겨워. 이 더러운 여자. 사진 속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흐트러진 옷차림, 초점 없는 눈. 그녀는 그날의 기억이 전혀 없었다. 유라가 주최한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가 유라가 건네준 샴페인 한 잔을 마신 뒤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낯선 호텔 방이었고 혼자였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유라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형부한테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유라의 눈물은 모든 상황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서연은 고립되었다. 그녀가 디자인하고 그녀의 온기를 불어넣었던 이 집의 모든 가구와 벽들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심판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한서연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영혼을 담아내는 예술 작품이 되었다. 그녀는 박태민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의 야망과 때로는 차가워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열정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이 집을 꾸몄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의 각도까지 계산하며 행복이 깃들 공간을 만들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던 그녀에게 가족은 평생의 꿈이었다. 태민의 집안에 입양된 유라를 친동생처럼 아꼈다. 유라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 노력했다. 자신의 재능으로 번 돈으로 유라의 유학 생활을 지원했고 그녀가 사교계에 데뷔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유라가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는지 그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 남자와 뒹군 건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진은 현실이야. 태민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이미 모든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우리 박씨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 더 이상 당신은 내 아내도 우리 아들 민준이의 엄마도 될 자격이 없어. 민준.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위층 아기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태민 씨, 제발. 이건 함정이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믿어줘. 함정. 태민이 비웃었다. 당신의 문란함을 가리기 위한 변명일 뿐이야. 최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겼어. 당신은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할 수 없어. 당신이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는 물론이고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한 위자료로 내가 갖겠어. 당신은 알몸으로 들어왔으니 알몸으로 나가면 돼.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벌어들인 돈, 그녀의 피와 땀이 깃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유라가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언니 너무 충격받지 마. 형부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우선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떠나는 게 언니를 위해서도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서도 좋은 길일 거야. 더 큰 스캔들이 터지면 민준이는 평생 바람난 여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테니까. 그 말은 서연의 마지막 저항 의지를 꺾어버렸다. 민준이, 그녀의 전부인 아들,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사각거리며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한서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지웠다. 사랑, 믿음, 행복, 그리고 미래. 모든 것이 검은 잉크 자국 아래 묻혔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태미는 서류를 낚아챘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손을 털며 일어섰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 당장 나가. 10분 주지. 짐 챙겨서 내 집에서 사라져. 서연은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와 태민의 침실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가 직접 고른 커튼, 그녀가 디자인한 조명, 모든 것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을 챙길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직 아기 방으로 향했다. 곤히 잠든 민준이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 포동포동한 볼 새근거리는 숨소리.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작은 담요로 아이를 감싸 안고 기저귀 가방 하나만을 챙겨들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다. 1층으로 내려오자 유라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가면이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냉정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잘 가, 언니. 아니, 이제 한서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 걱정 마. 민준이가 컸을 때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줄 테니까. 서연은 대답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유라를 스쳐 지나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장대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집의 문이 등 뒤에서 무겁게 닫혔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세상도 닫혔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빗속에 우두커니 섰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집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마침내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을 때 서연은 자신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정처 없었다. 비에 젖은 생쥐꼴로 그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채 어두운 거리를 걸었다. 택시를 잡을 돈도 연락할 친구도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배신했다. 한남동의 화려한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보였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흘리는 눈물 같았다. 그녀는 멈춰 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저 멀리 언덕 위의 거대한 저택이 어둠 속에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행복이 재가 되어버린 곳, 품 안에서 민준이가 칭걸거렸다. 아이의 미열이 그녀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그녀는 살아야 했다. 어떻게든. 서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발걸음에는 희미한 의지가 실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의 품속에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자 그녀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의 전부였다. 행복의 재 속에서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기나긴 싸움을 막 시작하고 있었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남의 화려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마포구의 한 옥탑방. 한서연의 세상은 그 네모난 공간 안에 있었다. 여름이면 옥상 평상에 널어놓은 빨래가 쨍한 햇볕 아래 바싹 마르는 냄새가 났고, 겨울이면 외풍이 스며드는 창문에 뽁뽁이를 몇 겹씩 덧대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남동의 우아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6살 배기 아들 한민준의 엄마이자 작은 인테리어 작업실을 힘겹게 꾸려나가는 생계의 전사였다. 그날 이후 서연은 독하게 살았다. 밤낮으로 일했다. 처음 몇 년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식당 주방 보조 전단지, 배포 청소 용역까지. 손톱 밑에는 늘 때가 껴 있었고
파스 냄새가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지하 공간을 얻어 서연 디자인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녀의 재능은 녹슬지 않았지만 인맥도 배경도 없는 그녀에게 큰 프로젝트는 오지 않았다. 동네 작은 가게의 리모델링이나 낡은 아파트의 부분 수리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그래도 그녀는 행복했다. 매일 아침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아들, 민준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뜰 때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민준이는 엄마의 고생을 아는 조숙한 아이였다. 서연이 밤늦게 도면을 그리다 지쳐 잠들면 작은 손으로 낡은 담요를 덮어주곤 했다. 엄마, 내가 나중에 크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 지어줄게. 아이의 그 말 한마디는 서연이 버틸 수 있는 이유의 전부였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새로운 고민이 그녀를 짓눌렀다. 불안정한 주거 한부모 가정이라는 꼬리표는 아이의 입학 서류 위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다. 괜찮은 사립학교는커녕 동네의 공립학교에서조차 그녀의 상황을 은근히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을 느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들의 미래가 발목 잡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서연 씨, 이 사람 한번 만나봐. 정말 성실하고 착한 총각이야. 아랫집에 사는 김할머니였다. 홀로 민준이를 키우는 서연을 친딸처럼 안쓰럽게 여기는 분이었다. 할머니는 틈만 나면 그녀에게 남자를 소개해주려 했었다. 서연은 늘 웃으며 거절했지만 그날따라 할머니의 성화는 유독 끈질겼다. 딱 한 번만 만나봐. 그쪽도 사정이 딱해서 그래. 저기 공사판에서 일하는데 딸내미 하나 데리고 산다더라고. 둘이 만나보면 서로 의지가 될지 누가 알아. 딸을 키우는 호랍이.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그녀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장소는 동네의 작은 칼국수 집이었다. 서연은 일을 마치고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대충 털어낸 채로 그곳에 갔다. 남자는 이미 와 있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어딘가 지쳐 보였다. 작업복은 낡았고 투박한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아빠의 다리에 꼭 붙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강지훈, 딸의 이름은 강하은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강지훈입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칼국수 김이 피어올랐다. 서연은 이런 자리가 역시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며 일어설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할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사업상 미팅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한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끓는 칼국수 그릇 안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숟가락이 멈췄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 계약 결혼입니다. 지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현실적인 필요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혜운이가 곧 학교에 들어갑니다. 서류상으로라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한서연 씨도 아드님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주거와 민준 군의 학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 대가로 서연 씨는 제 아내이자 혜은이의 엄마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마저 느껴졌다. 5년 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결혼이 끔찍한 배신으로 끝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판 모르는 남자가 필요에 의해 결혼을 제안하다니. 그녀의 인생은 어쩌다 이런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렸는가. 말씀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전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할 생각 없습니다. 사랑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훈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이건 거래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맹 같은 거죠. 저 역시 여자는 믿지 않습니다. 여자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도 자신과 비슷한 상처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좁은 옥탑방에서 밤을 새웠다. 책상 위에는 민준이의 입학원서가 놓여 있었다. 보호자란에는 그녀의 이름만이 덩그러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 그의 딸 혜운이를 떠올렸다. 아빠의 다리 뒤에 숨어 세상을 경계하던 작은 아이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도 안정적인 울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로맨스도 아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내 아이와 그리고 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현실적인 선택. 다음날 서연은 지훈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부부로서의 어떤 육체적 접촉도 없을 것. 둘째, 각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할 것. 셋째, 저는 계속 제 일을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겁니다. 민준이에 관한 비용만 지원해 주세요. 넷째, 어느 한쪽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이 계약이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 계약은 즉시 파기됩니다. 지훈은 그녀의 모든 조건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죠. 며칠 후 두 사람은 마포구청의 혼인신고 창구 앞에 나란히 섰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무정했다. 주변에는 행복한 얼굴로 기념사진을 찍는 연인들도 있었지만 서연과 지훈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혼인신고서의 아내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팔아 아들의 미래를 사기로 했다. 5년 전에는 사랑을 믿고 서명했지만 오늘은 아이의 현실을 위해 서명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옆에서 지훈도 묵묵히 서명을 마쳤다. 그의 옆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서류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오자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이제 한 집에 살아야겠죠. 지훈이 말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이들이 지내기엔 좋지 않습니다.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러워요. 걱정 마십시오.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며칠 만에 작은 연립주택의 전세를 얻었다. 옥탑방보다는 훨씬 넓고 깨끗했다. 서연과 민준의 짐은 단출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서연의 낡은 제도판이 전부였다. 새로운 집, 새로운 가족,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다. 하지만 그 낯설음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희망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강지훈이 구한 집은 서울의 흔한 연립주택 빌라였다. 한서연이 살던 옥탑방보다는 2배는 넓었고 햇살도 잘 들었다. 방 3개의 거실, 그리고 작은 주방. 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쓸 방 하나, 지훈과 하윤이가 쓸 방 하나, 그리고 남는 방 하나는 자신의 작은 작업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낡은 제도판을 창가에 놓고 돌돌 말아 가져온 도면들을 그 옆에 쌓았다. 이 낯선 공간 속에 자신만의 작은 섬을 만드는 행위는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들의 동거는 조용한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강지훈은 새벽에 나갔다가 해가 저문 뒤에야 돌아왔다. 건설 현장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는 돌아오자마자 말없이 욕실로 직행했고 자신의 빨랫감은 직접 세탁기에 돌렸다. 서연 역시 자신의 빨래는 스스로 해결했다. 식사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연이 민준이와 혜운이의 저녁을 차리면 지훈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식탁 위에는 어김없이 생활비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철저한 계약 위에 서 있음을 상기시키는 침묵의 의식이었다. 거실은 그들의 공동구역이었지만 동시에 아무도 점유하지 않는 중립지대였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들면 서연은 자신의 작업방으로, 지훈은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2개의 다른 세상이 흐르는 듯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섬이었다.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밝고 외향적인 아이였다. 낯선 환경에도 금방 적응했고 서연의 걱정이 무색하게 혜운이에게 먼저 다가갔다. 반면 혜운이는 아빠 뒤에 숨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6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 없었고
커다란 눈에는 늘 옅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내 이름은 한민준이야. 넌 강하운 맞지? 우리 이제부터 친구하자. 민준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내밀며 말을 걸었다. 혜운이는 대답 대신 아빠의 옷자락을 더 꽉 붙잡았다.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은 그림책을 가져와 읽어주었고, 그 다음 날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공룡 피규어를 보여주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두 아이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유대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아이들을 위해 시금치 무침을 만들었다. 민준이가 가장 싫어하는 반찬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준이는 시금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나 이거 안 먹을래. 투정을 부리려던 아이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혜운이에게 닿았다. 혜운이 역시 젓가락으로 시금치를 깨작거리며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시금치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꿀꺽 삼켰다. 나중에 서연이 물었다. 민준아, 아까 시금치 어떻게 먹었어? 혜운이도 먹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 근데 먹으려고 노력하잖아. 그럼 나도 먹어야지.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서연의 마음을 울렸다. 민준이는 혜운이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읽고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두 아이가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흘깃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혜운이는 가족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빠와 자기 자신. 그리고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희미하게 지웠다 그렸다를 반복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이는 자신의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혜운이 쪽으로 스윽 밀어주었다. 혜운이의 시선이 민준이의 그림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 아래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민준이 그린 그림 속 가족은 완벽한 네 사람이었다. 혜운이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 지난 며칠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가장 놀라운 일은 밤에 일어났다. 어느 날 새벽 혜운이가 악몽을 꾸었는지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서연과 지훈이 놀라 방문을 열기도 전에 옆방에서 자던 민준이가 먼저 혜운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엿보았을 때 민준이는 침대에 걸터앉아 울고 있는 혜운이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여주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나도 방금 무서운 꿈 꿨어. 그 작은 위로에 혜운이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어둠 속에서 두 아이의 작은 실루엣이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문 반대편에서는 지훈이 서연과 마찬가지로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두 어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놀라움과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점점 더 혜운이에게 마음이 쓰였다. 말이 없는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은 자꾸만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처럼 애틋하고 아린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혜운이를 챙기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서툰 솜씨로 아이의 머리를 따아주었고 민준이의 도시락을 쌀 때면 혜운이를 위해 예쁜 모양의 주먹밥을 하나 더 만들었다. 혜운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다. 지훈 역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거기에는 어떤 계산이나 의무감도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온기만이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차가운 여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는 서서히 그녀에 대한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시감을 느꼈다. 너무나 닮은 두 아이.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심지어 고집을 부릴 때의 표정까지. 그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싹트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이들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다. 그는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혜운이의 원피스에 생긴 작은 구멍을 꿰매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나직한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멜로디였다. 바느질에 집중한 그녀는 그가 들어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순간 지우는 문득 깨달았다. 삭막하고 텅 비어있던 이 집이 어느새 온기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계약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관계가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저 여자 한서연을 통해 아주 조금씩 가족이라는 형태를 희미하게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연약하고 위태로운 평화였지만 지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의 따스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여름의 맹렬한 열기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날도 머지않았다. 한서연은 주말을 맞아 민준이와 혜운이의 새 신발을 사주기 위해 오랜만에 큰 백화점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동네 시장이나 인터넷 쇼핑을 이용했지만 아이의 첫 학교 신발만큼은 직접 신겨보고 좋은 것으로 사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었다. 아이들은 들떠 있었다. 민준이는 씩씩하게 혜운이의 손을 잡고 앞장섰고 혜운이도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다. 백화점 아동복 코너의 알록달록한 풍경 속에서 세 사람은 잠시나마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이 작은 행복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행복은 산산조각 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을까? 어머, 언니 아니야. 세상에 이런 데서 다 보내. 날카롭고 익숙한 목소리.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최유라가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은 5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태민이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유라는 과장된 놀라움을 연기하며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의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정말 언니 맞구나. 하도 초라해서 못 알아볼 뻔했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나 봐.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는 이들을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가자 얘들아. 하지만 박태민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민준이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아버지의 정은커녕 일말의 관심조차 없었다. 네가 한민준이냐? 민준이는 낯선 남자의 차가운 시선에 겁을 먹고 서연의 다리 뒤로 더 파고들었다. 유라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형부 얘 좀 봐. 어쩜 이렇게 촌스러운지. 지금 그 신발 고르는 거야. 요즘 애들 이런 거 신으면 학교에서 왕따 당할 텐데. 유라야.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만해. 왜 사실을 말해주는 건데. 언니 듣자 하니 웬 공사장 인부랑 산다며 험한 일 하는 남자한테 몸 대주고 사는 꼴이라니. 넌 어쩜 그렇게 변한 게 없니? 남자 취향 참 한결같아. 그 말은 5년 전 그날의 악몽을 다시 불러왔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그녀는 민준이와 혜운이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가자. 어딜 가? 태민이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유라보다 더 잔인했다. 그는 무릎을 살짝 굽혀 민준이와 눈을 맞췄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꼬마야, 네 아빠는 누구냐? 설마 저 여자가 네 아빠가 누군지 가르쳐주기는 했니? 아니면 아빠가 너무 많아서 누군지 모르는 건가? 그 순간 서연의 이성이 뚝 끊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태민의 뺨을 향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더 큰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붙잡았다. 그만. 강지훈이었다. 언제 온 것인지 그는 먼지 쌓인 작업복 차림으로 서연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태민과 유라의 조롱에 완벽한 확신을 더해주었다. 공사장 인부라는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이 남자인가 보네. 유라가 비웃었다.
아저씨,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알고 만나는 거예요. 5년 전에는 딴 남자랑 호텔에서 뒹굴다가 쫓겨난 여잔데 지훈은 유라나 태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그의 큰 몸이 아이들을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된 것 같았다. 민주나 혜우나, 아빠랑 저쪽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몇 걸음 떨어진 의자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손으로 가리키며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시야에서 멀어지자 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박태민과 최유라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 속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내 아내와 그는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백화점의 소음을 뚫고 두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내 아이들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남자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다시 한번 그 더러운 입으로 내 가족을 함부로 짓거리면 지훈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그 입을 찢어버릴 겁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과장도 없었다. 그것은 약속이자 경고였다. 태민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종류의 위압감은 처음이었다.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힘. 그는 이 남자가 단순히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유라 역시 겁을 먹고 태민의 팔 뒤로 숨었다. 뭐야. 폭력이라도 쓰겠다는 거야. 지훈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한번 쳐다본 뒤 몸을 돌려 서연에게로 갔다. 상황이 끝나자 서연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굴욕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온기가 서연의 떨리는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것은 그들이 맺은 계약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담긴 묵직한 지지였다. 갑시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로 걸어갔다. 태민과 유라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네 사람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훈은 약속대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아이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금세 천진난만한 얼굴로 돌아와 아이스크림을 핥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와 혜운이는 나란히 앉아 조잘거렸고 서연과 지훈은 그 뒷자리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과 그 옆에 앉은 남자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 부유하고 오만한 남자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준 사람. 당신은 대체 누구일까?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 의문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불신의 강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의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의 온기가 아직도 그녀의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경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의 입학식 날 한서연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명문 국제학교 교문 앞에 서 있었다. 교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고급 세단들과 그 안에서 내리는 아이들의 옷차림은 그녀가 5년간 잊고 살았던 다른 세상의 풍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카디건 자락을 매만지며 주눅이 들었다. 우리 아들 딸, 오늘부터 학생이네. 멋지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강지훈은 어떻게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킬 수 있었을까? 그가 말한 건설회사의 복지 혜택이라는 설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이들의 빛나는 눈을 보며 애써 의심을 지워버렸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최유라의 아들 박시우가 민준 하연이와 같은 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서연은 운명의 잔인함에 혀를 내둘렀다. 시우는 제 엄마와 아빠를 꼭 닮아 오만하고 영악했다. 그는 처음부터 조용한 혜운이를 먹잇감으로 삼았다. 쟤는 엄마도 없대. 시우가 다른 아이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민준이가 들었다. 그날 이후 시우의 괴롭힘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혜운이의 필통을 숨기거나 그림에 낙서를 했다. 혜운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슬픈 눈으로 바닥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 모습은 민준이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결국 사건은 터졌다. 시우가 혜운이를 밀어 넘어뜨렸을 때 민준이는 참지 못하고 시우에게 달려들었다. 아이들의 작은 다툼은 순식간에 큰 소동으로 번졌다. 한민준 강하은 학생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바로 학교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담임 교사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판결을 내린 재판관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학교 상담실은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지훈과 초조한 얼굴의 서연이, 다른 한쪽에는 값비싼 트위드 재킷을 입은 최유라와 거짓 울음을 터뜨리는 박시우, 그리고 유라의 눈치를 보는 담임 교사가 앉아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민준 학생이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운 학생은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담임 교사는 서연과 지훈의 행색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런 가정 환경의 아이들이 종종, 말은 거기서 끊겼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와 편견은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유라가 부채질을 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불안해요. 이런 아이들과 우리 시우를 같은 반에 둘 수 없어요. 학교의 명예와 수준을 위해서라도 저 아이들을 전학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닙니다. 시우가 먼저 혜운이를 괴롭혔어요. 민준이는 동생을 보호하려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교장까지 합세해 유라의 편을 들었다. 박태민의 회사가 학교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서연은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돈과 권력이 진실을 어떻게 짓밟는지 그녀는 5년 만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언성을 높이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상담실 구석으로 걸어가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유라와 교장은 비웃었다. 공사장 인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어디다 하소연이라도 하려는 거겠지. 지훈의 통화는 아주 짧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상담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다, 서초동 ISK 교장. 5분 주지. 내 사무실로 전화하게 해. 그뿐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한 호수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장이 불쾌한 듯 물었다. 누구한테 협박이라도 하는 건가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확히 3분이 흘렀을까. 교장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교장은 짜증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네, 교장실입니다. 네. 아, 이사장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전화를 받는 교장의 얼굴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오만함이 사라진 자리에 당혹감이 그리고 이내 공포가 들어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수화기 너머에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네, 이사장님. 아, 아닙니다. 제가 미처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교장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의 기다시피 강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조금 전 자신이 모욕했던 공사장 인부 앞에서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귀하신 분을 몰라 뵙고 하늘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회장님. 그 한마디에 상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유라의 입이 딱 벌어졌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의 작업복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교장은 그 자리에서 담임교사를 해고 조치했다.
그리고 박시우를 강제로 혜운이와 민준이 앞에 무릎 꿇리고 사과시켰다. 학교 폭력 근절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다. 강지우는 그 모든 소동을 그저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되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리고는 서연과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상담실을 나섰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조용하고 긴 복도를 걸어 나오며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흙먼지 묻은 낡은 작업복은 더 이상 그의 정체를 가려주지 못했다. 그 옷 너머로 감출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살며 어렴풋이 느꼈던 위화감, 백화점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오늘 전화 한 통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국제학교 교장을 무릎 꿇게 만드는 압도적인 권력.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학교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와 가을 햇살 아래 섰을 때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놓고 그와 마주 섰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한서연의 질문은 맑은 가을 공기 속에 흩어지지 않고 그들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강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깊은 눈이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고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추측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재벌 2세 숨겨진 권력가의 아들 그녀가 어떤 상상을 하든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지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은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 대신 과거의 아버지가 세운 작은 건설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기업 총수들과 연을 맺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제학교 이사장은 과거의 아버지께 큰 신세를 진 분이라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을 거라고. 과거에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뒤로는 사람을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 배경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해서 혜운이에게는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의 설명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배신. 그 단어는 그녀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그녀 역시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기로 했다. 어쩌면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서먹했던 침묵 대신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전보다 일찍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서연과 아이들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특히 그의 시선은 민준이에게 오래 머물렀다. 보면 볼수록 이상했다. 자신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인데 웃는 모습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웨이웨이 찌푸리는 버릇, 심지어 싫어하는 당근을 젓가락으로 밀어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5년 전 헤어진 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자신의 딸 혜운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솔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은 덩굴처럼 그의 마음을 휘감았다. 며칠 뒤 그는 민준이가 빚고 난 빚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수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에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시간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평화는 유리처럼 연약했다. 최유라는 학교에서의 굴욕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증오는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분출되었다. 그날은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이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허름한 차림에 술 냄새를 풍기는 보기에도 질이 좋지 않은 남자였다. 서연아, 한서연 맞지? 서연은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나야, 나 오빠잖아. 어떻게 날 잊을 수가 있어? 남자는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다. 그 순간 교문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자는 민준이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빛내며 달려갔다. 민준아, 내 아들 아빠가 왔어.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다른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예요? 이리 비켜요. 서연이 민준이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어딜 가? 남자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5년 동안 내 아들 데리고 잘 숨어 살았지. 이제 내 아들 내놔. 이 여자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남자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얼굴이 흐릿해 잘 보이지 않는 한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이것 봐, 이게 증거야. 이게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람나서 쫓겨난 여자라는 과거의 소문과 지금의 상황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림이었다.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은 동정에서 경멸로 바뀌고 있었다. 어머, 저 여자.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 애가 불쌍해서 어떡해. 아니에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연은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의심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엄마의 품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5년 전 빗속에 홀로 내쳐졌던 그날의 절망이 온몸을 덮쳐왔다. 바로 그 시각 강지훈은 공사 현장 근처의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안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전자 검사 기관이었다. 강지훈 고객님, 의뢰하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메일함을 열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에 결과 보고서가 떴다. 그는 스크롤을 내려 마지막 결론 부분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상계 의뢰인 강지훈과 대상자 한민주는 부자 관계가 성립될 확률이 99.99%입니다. 친부 관계 확률 99.99%. 그의 세상이 멈췄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5년 전 그 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여자. 아이를 지우겠다며 돈을 요구했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은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자신과 함께 있었던 여자는 누구였단 말인가? 흐릿했던 기억 속에서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던 한 여자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 지금 자신의 아내인 한서연의 얼굴과 겹쳐졌다. 혜은이와 민준이가 쌍둥이라는 사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아이를 빼돌리고 서연에게는 아이가 유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다른 여자를 내세워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다.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격렬하게 울렸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다. 강하운 한민준 학생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지금 학교 앞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민준 학생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분노가 차올랐다. 감히 누가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자신의 여자를 건드리는가. 학교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서연은 몰려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붙들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도로 저편에서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갈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 그들 앞에 급정거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먼지 묻은 작업복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서연이 알던 공사장 인부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냉혹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아수라장의 중심을 응시했다.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멈추자 학교 앞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그 공간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검은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 주변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누구지 영화 배우인가?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누구도, 심지어 한서연조차도 그가 자신이 알던 강지훈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가볍게 무시하며 오직 아수라장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서연의 팔을 붙들고 행패를 부리던 남자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주춤거렸다. 지훈은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연과 아이들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넓은 등으로 그들을 가리며 세상과 분리시켰다. 그는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민준이와 눈을 맞췄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아이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들, 아빠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아들과 아빠라는 단어는 확성기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세상 전체를 향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서연을 괴롭히던 남자에게 닿았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운 심연과 같았다.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이지? 남자는 지훈의 기세에 눌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했는지 허세를 부렸다.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 내가 이 아이 친아빠라고.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바로 그 순간 조용히 뒤따라온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그의 곁에 섰다. 비서이자 경호팀장이 지훈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지훈은 태블릿 화면을 남자와 그를 둘러싼 구경꾼들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남자의 신상 정보가 낱낱이 떠 있었다.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화려한 전과 기록과 엄청난 액수의 도박비까지. 결정적인 것은 바로 어제 박태민의 회사와 연관된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었다. 최유라 씨가 보냈나? 지훈의 나직한 질문에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주변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모든 것이 한편의 잘 짜인 연극이었음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건 남자는 말을 더듬었다. 끌고 가. 지훈이 경호팀장에게 명령했다. 사기 공갈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붙여서 경찰에 넘겨. 배우가 누군지 전부 불게 만들어. 경호원들이 남자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갔다. 비명과 함께 추악한 연극의 막이 내렸다. 지훈의 시선은 이제 수군거리던 학부모들에게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는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내 아내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내 아들 한민준, 내 딸 강하은입니다. 오늘 이후로 내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손가락질하는 자는 누구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한 집안이 통째로 망가지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도시 반대편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박태민과 최유라는 은성그룹과의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유라는 방금 전 학교 앞에서 벌어졌을 소동을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서연이 사람들 앞에서 또 한 번 처참하게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니 짜릿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학부모 커뮤니티 앱에 알림 SNS 태그 기자들의 연락처. 화면에는 온통 조금 전 학교 앞에서 벌어진 영상과 사진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한 남자 은성그룹의 베일에 쌓인 총수 강지훈 회장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유라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태민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셨다. 그들이 공사장 인부라고 비웃었던 남자가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매달리던 은성그룹의 주인이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들어온 것은 은성그룹의 임원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박태민 씨, 최유라 씨,
주가조작 및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강지훈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법과 자본의 힘을 동원한 철저하고 무자비한 심판이었다. 다시 학교 앞. 모든 소동이 정리된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교장이 헐레벌떡 달려나와 지훈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지훈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슈트 재킷을 벗어 충격으로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리고는 지쳐 쓰러질 듯한 민준이를 두 팔로 가볍게 안아들었다. 남은 한 손으로는 혜운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마침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그녀를 향한 깊고 뜨거운 보호 본능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너무 늦게 와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수많은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뒤를 따랐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 네 사람이 만든 작은 세계를 침범하지 못했다. 채오르자 지훈은 아이들을 뒷좌석에 편안히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서연을 잠시 바라보았다. 공사장 인부, 과묵한 동거인,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회장, 서로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모습들이 한 남자 안에서 뒤섞여 있었다. 그는 또다시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하지만 5년 전과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그녀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의 중심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남자 강지훈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아이들은 충격과 피로에 지쳐 깊이 잠들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강지훈의 슈트 재킷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아직 그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전부 내 잘못이야. 그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당신을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당신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알아보다니요. 우린 그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아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인연은 5년 전 그날 밤에 시작됐어.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은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5년 전 한 파티에서 약에 취해 기억을 잃었던 밤에 대한 이야기. 그는 그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해왔고 그 배신감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그의 고백과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최유라가 건넸던 샴페인 정신을 잃고 누군가에게 이끌려 들어갔던 호텔방,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의 끔찍한 두통. 모든 것이 최유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럼 민준이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이야. 지훈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기도 하고.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이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쌍둥이였어요. 아들과 딸. 쌍둥이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어요.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약해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서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작은 관에 담긴 모습을 멀리서 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5년간 길러온 딸 혜운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생모를 그리워하던 그 아이,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딸의 존재조차 모른 채 5년을 고통 속에서 버텨온 여자 한서연. 아니야, 그가 서연의 손을 붙잡았다. 서연 씨, 당신 딸 살아있어. 네. 혜운이, 내 딸 강하은이 바로 당신 딸이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서연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얼굴과 잠든 아이들의 방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무나도 닮았던 두 아이.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던 그 교감. 모든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잃어버린 5년의 세월에 대한 사무치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눈물은 5년간 묵혀두었던 상처와 오해를 씻어내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박태민과 최유라는 구속되었고 그들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다. 한서연의 이름에 씌워졌던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다. 지우는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가 본래 살던 곳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서연에게 그곳은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지우는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는 은성그룹의 자회사로 최고급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그녀에게 선물했다. SY 디자인. 그녀의 이니셜을 딴 그곳에서 서연은 5년 만에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 주 주말 지훈의 할머니는 서연과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기 위한 조촐한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바로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다. 지훈 오빠 나왔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목소리의 주인은 김수진이었다. 지훈의 오랜 소꿉친구이자 은성그룹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인 JQ그룹 김 회장의 외동딸. 그녀는 뉴욕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최근에 귀국한 참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함과 자신감으로 빛났다. 수지는 지훈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할머님, 이분이 그분이세요. 오냐 수진아, 인사하렴. 지훈이 처 서연이다. 수지는 그제야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눈에는 서늘한 평가의 빛이 서려 있었다. 아, 이분이셨군요. 한서연 씨 소문은 익히 들었어요. 참, 대단한 신데렐라 스토리네요. 그녀의 목소리 톤에는 주제도 모르고라는 조소가 섞여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수진의 보이지 않는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지훈과 어릴 적 나눴던 그들만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서연을 은근히 소외시켰다. 뉴욕의 유명 갤러리 파리의 패션쇼. 그들이 공유했던 상류층의 세계를 과시하며 서연이 그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지는 서연에게 작은 쇼핑백을 건넸다. 선물이에요. 서연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안에는 최고급 스파의 VIP 이용권이 들어있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관리 좀 받으셔야죠. 지훈 오빠 옆에 서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은 친절의 가면을 쓴 모욕이었다. 서연이 초라하고 부족하니 자신을 가꾸어서라도 지훈의 수준에 맞추라는 무언의 압박. 지훈은 그 미묘한 신경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에게 수지는 그저 오랜만에 만난 어릴 적 친구일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펜트하우스에 거대한 침실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사랑하는 아이들, 평생의 꿈이었던 일, 그리고 이제 막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한 한 남자까지.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새로운 전쟁이 막 시작되었음을. 최유라처럼 노골적이고 저급한 적이 아니었다. 교양과 품이라는 가면 뒤에 날카로운 칼을 숨긴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었다. 계급 배경,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세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서연은 수진이 건넨 스파 이용권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녀는 수진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는 서연에게 말하고 있었다. 넌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신데렐라의 삶은 왕자와 결혼한 후에도 끝나지 않는구나. 서연은 조용히 되뇌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수진과의 전쟁은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한서연의 일상을 좀먹어 들어갔다. SY 디자인. 스튜디오에는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계약 직전에 이유 없이 취소 통보를 해왔고
어렵게 구한 이탈리아산 대리석은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었다. 모든 것이 교묘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서연은 그 배후에 수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수진은 이제 거의 매일같이 펜트하우스를 드나들었다. 지훈의 할머니를 뵙는다는 핑계 혹은 지훈과 사업 논의를 한다는 구실이었다. 그녀는 지훈 앞에서는 서연에게 더없이 친절한 친구인 척 연기했고 지훈이 없을 때면 경멸이 깃든 미소로 서연을 압박했다. 서연 씨, 이 프로젝트는 너무 아마추어 같지 않아요. 은성그룹의 명성에 흠집이 갈까 걱정이네요. 그녀는 서연의 도면을 훑어보며 말했다. 역시 사람은 살아온 환경을 무시할 수 없나 봐요. 서연은 매번 아무렇지 않은 척 응수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지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질투심에 눈이 먼 아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5년 전의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 드리운 피로의 그림자를 그리고 수진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집착을 읽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사람을 시켜 스튜디오에서 일어난 사고들의 배후를 추적했다. 모든 증거는 김수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수진을 따로 불러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 씨, 건드리지 마. 내 마지막 경고다. 그 경고는 수진을 단념시킨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감히 저 여자 때문에 내게 경고를 해. 그녀의 사랑은 증오와 광기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한서연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서연은 중요한 마감 때문에 홀로 스튜디오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녹음 파일이었다. 파일을 재생하자 혜은이가 겁에 질려 우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내 기계로 변조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딸을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혼자 스튜디오 비동창고로 와. 경찰에 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면 다신 내 딸을 볼 수 없을 줄 알아.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 신호만 들렸다. 수진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이성이 마비된 서연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비동 창고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창고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희미하게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혜은아 어디 있니? 그녀가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함정이었다. 찾았어 언니. 창고 한쪽 벽에 달린 작은 철창 너머로 김수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광기에 번들거리는 눈만이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진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은이는 어디 있어요? 혜은이 걔는 지금 집에서 오빠랑 잘 놀고 있을 거야. 수진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네가 사라져야 해. 한서연 너만 없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 오빠도 은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도 전부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켰다. 불꽃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문틈으로 미리 뿌려둔 휘발유에 적신 헝겊에 불을 붙여 던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유일한 출구를 막아버렸다. 검은 연기가 창고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미친 듯이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 열어 제발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진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타오르는 불길 소리뿐이었다. 숨이 막혀왔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녀의 눈앞으로 민준이와 혜은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안 돼. 죽을 수 없어. 내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서연은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높은 벽 위 아주 작은 환풍구가 눈에 들어왔다.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이 창고의 구조를 기억해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쇠 선반을 밟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났고 뜨거운 열기에 피부가 타는 듯했다. 바로 그때 천장에서 불붙은 목자의 기둥 하나가 그녀를 향해 떨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기둥의 일부가 그녀의 왼쪽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악살이 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혜은이가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무사히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서연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다. 위치는 스튜디오였다. 그는 즉시 차를 몰아 스튜디오로 향했다. 멀리서부터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 기둥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비동 창고 앞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는 김수진을 발견했다. 모든 것을 깨달은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수진을 거칠게 밀치고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잠긴 철문에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충격 끝에 자물쇠가 부서지고 문이 열렸다. 안은 이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로 가득했다. 서연아, 한서연. 그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환풍구 바로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탈출 직전에 의식을 잃은 듯했다. 지훈은 서연을 안아들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창고 건물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등 뒤로 한 채 그는 쓰러진 서연을 품에 안고 하늘을 보았다. 자욱한 영희 사이로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달이 떠 있었다. 달빛이 연기 속을 뚫고 내려와 서연의 왼쪽 팔에 남겨진 끔찍한 화상 자국을 비추었다. 시뻘겋고 깊게 팬 상처.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얻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였다. 서연아,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지훈은 그녀를 부르며 절규했다. 그녀의 생명을 위한,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달빛 아래 그의 품에 안긴 서연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한서연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왼쪽 팔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서연아. 밤새 뜬 눈으로 그녀 곁을 지킨 강지훈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깊게 패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첫 질문은 아이들의 안부였다. 괜찮아. 할머님 댁에서 안전하게 있어. 지훈은 그녀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정말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들 모두가 지독한 악연의 피해자일 뿐이었다. 김수진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살인 미수 및 방화 혐의였다. JQ그룹은 총력을 다해 그녀를 빼내려 했지만 강지훈은 단호했다. 그는 은성그룹의 모든 법무팀을 동원해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도록 만들었다. 결국 JQ그룹은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입고 휘청거렸고 김수진은 긴 시간 동안 세상과 격리되는 판결을 받았다. 그녀의 광기 어린 집착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서연의 회복은 더뎠다. 팔의 화상은 깊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지우는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서툰 솜씨로 죽을 끓였고 그녀가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밤새 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하고 꾸준한 행동으로 나타났다. 며칠 뒤 아이들이 병실로 면회를 왔다. 엄마 민준이는 애써 씩씩한 척했지만 눈가는 빨갰다. 혜은이는 말이 없었다. 그저 엄마의 붕대를 감은 팔을 보며 커다란 눈에 눈물을 그렁거릴 뿐이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붕대를 감지 않은 엄마의 오른손에 자신의 작은 손을 포겠다. 엄마 아파요. 이제는 제법 또렷해진 혜은이의 목소리.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진통제보다도 강한 위로가 되어 서연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오른팔로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 아이들이 있는 한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퇴원하는 날,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팔에 남은 흉터를 제대로 마주했다. 붕대를 풀어낸 팔에는 짙은 붉은색의 흉터가 뱀처럼 길게 남아 있었다.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디자이너인 그녀에게 자신의 몸에 남은 흉측한 흔적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넓은 침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흉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등 뒤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왼쪽 팔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흉터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건 흉터가 아니야. 그가 거울 속 그녀의 눈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표야. 내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고. 그의 말에 서연의 모든 불안과 자기 연민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은 치유의 눈물이었다.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어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웃음소리로 집을 채웠고 서연의 스튜디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인 회사로 성장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남산으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보석처럼 펼쳐진 조용한 곳에서 그는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고 기품 있는 디자인의 결혼 반지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서연 씨. 그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를 담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어. 이제 진짜 내 아내가 되어줄래. 필요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내 옆에 평생 함께 있어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네라는 대답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몇 달 뒤 이른 봄날의 새벽, 4명의 가족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막 동이 터 오르는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민준이와 혜은이는 조금 앞서가며 자기들끼리 제잘거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상쾌한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지훈과 서연은 조금 뒤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다. 서연의 얇은 카디건 소매 아래로 이제는 옅은 분홍색으로 변한 흉터가 언뜻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떠오르는 해와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 그리고 앞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행복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라는 타이틀에 있지 않았다. 지독한 고통과 오해 죽음의 문턱을 넘어 마침내 찾아낸 것. 그것은 바로 이 평범한 새벽,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이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다. 강물 위로 눈부신 빛의 길이 열렸다. 그 길의 끝에서 그들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